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 채널 진행자 임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인 마케팅 연구원의 한광규 원장입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회에서 공부한 게 와인의 종류였지 않습니까? 네. 아, 임지연 아나운서, 와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기 포도죠. 그럼요. 와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 탐스러운 포도를 갖고 왔거든요. 여기 돈 주고 사왔죠? 아, 그럼요. 마트에서 제가 사왔는데, 자, 그럼 이 맛있는 포도로 명품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인 포도로 와인을 만들 수 있지만 명품 와인을 만드는 데는 제약이 따르죠. 그래요? 그렇군요. 어. 자,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임지연 아나운서가 이 식용 포도로도 명품 와인을 만들 수 있느냐? 네. 원장님은 와인은 만들 수 있지만 명품은 명품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 질문과 대답 속에 바로 식용 포도와 네. 양조형 포도의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원장님, 그럼 구체적으로 식용 포도, 양조형 포도 어떻게 다른지 한번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해 주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전 세계의 그 포도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하나는 식용 포도와 양조용 포도로 나눠지는데요. 네. 그 양조용 포도를 비티스 비니페라라고 하고 네. 네. 식용 포도를 비티스 라브루스카라고 합니다. 되게 어렵네요. 예, 비티스 비니페라, 비티스 라브루스카. 그렇죠. 네. 비니페라 품종은 유럽계 품종이라고 하고요. 네. 지중해 기후, 건조한 오. 기후에서 건조한 잘 기후. 자라죠. 네. 토양이 척박한 자갈이라든가 석회암이라든가 이런 토양에 잘 자라게 되고요. 네. 추위에는 굉장히 약해요. 그렇군요.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네. 이 포도가 좋은 그 품질을 얻지 못하죠. 양조용 포도의 특징은 포도알이 작아요. 알갱이가 그리고 작아요. 그렇죠. 네. 껍질이 이제 두껍고 포도 주스가 당도가 굉장히 달아요. 그리고 씨앗도 크고요. 많이 들어있고요. 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와인을 만들면 껍질에 색소도 많이 나오고 네. 알코올 도수도 높은 게 특징이죠. 그렇죠. 식용포도는 추위라든지 비가 와도 그걸 잘 적응을 해요. 네. 우리나라 포도도 식용포도에 속하는 거죠. 네. 포도 알의 특징은 이제 알이 크죠. 주스가 많이 들어있고 껍질도 있습니다. 식용하기는 굉장히 편하지만 양조용으로서는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식용 포도랑 양조용 포도가 존재를 한다. 예, 예,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 우리가 주로 마시는 와인 있잖아요. 네. 그 와인이 재배되는 지역은 어디예요? 와인용 포도가 재배되는 지역. 음.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네. 이제 크게 보면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지중해성 그리고 건조하고 또 온난한 기후 이런 맞아요. 것들을 갖춘 곳. 북반구에서는 저 서쪽으로 보면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 이런 정도고 또 동유럽에서도 뭐 조지아라든가 이런 데서 다 잘 만들 수 있고요. 북반구에 미국으로 건너오면 북미로 건너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가 생산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적도를 넘어서 남반구로 내려가면 맨 서쪽에 있는 남아공부터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칠레, 아르헨티나 와. 이런 나라들이 양조용 포도가 생산되는 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얘기 많이 했는데 아니 그 맛있는 걸 혼자 드세요? 좀 먹고 해도 원장님 될까요? 하나 맛 드세요. 좀 보시죠. 네. 굉장히 달고 맛있는데. 기왕이 먹기 전에 네. 또 뭘 공부하나요? 포도 알갱이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식을 우리가 한번 습득을 해보죠. 왜냐하면 이걸로 포도주를 만든다는데 왜 포도주가 가능한지 그걸 한번 원장님께 한번 박사님께 한번 질문해보죠. 알려주세요. 예, 자 도표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예. 포도알의 구조는요. 네. 저 이제 포도송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네, 포도송이에 이렇게. 이제 포도알을 보면은 밑에 있는 예쁜 포도알이 있죠. 네. 포도알의 우측에 있는 게 이제 구조예요. 구조. 단면으로 잘랐을 때 네.
포도알은 제일 표피가 되어 있어요. 이 표피가 포도알의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고요. 여기 네. 안에 박테리아라든가 효모가 붙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껍질이 중요하죠. 이 네. 껍질이 색소라든지 탄닌을 내는 이러한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당연히 과육은 와인의 품질을 좌우하는 주스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네. 씨는 아무래도 기름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양조할 때 잘못 들어가면 쓰게 돼요. 이 포도알의 성분이 와인의 품질을 굉장히 좌우한다고 해도 네, 과언이 네. 아니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포도알의 성분을 말씀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원장님께서 또 정성껏 이 도표를 준비하셨어요. 와. 중간 박수. 네, 감사합니다. 역시. 네. 표를 보니까 어떤 파란 선은 시간이 갈수록 밑으로 가고요. 네. 붉은 선은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요.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원장님? 6월이 되면 포도알이 작은 알맹이가 생기잖아요. 네. 요때 네. 생길 때 특히 와인의 포도알의 성분은 일반적으로 당도, 탄도, 기타, 뭐 폴리페놀 등등이 있지요. 네. 그 중에서 당도와 탄도가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도표입니다. 아, 그래서 6월에는 요게 산도죠. 그렇죠, 파란 게. 그렇죠. 그리고 가장 이제 높네요. 알맹이가 처음에 나오면은 당은 없겠죠. 그렇죠. 포도알도 작고 네. 그때는 굉장히 시겠죠.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산도가 높은 거죠. 네. 그렇죠. 8월이 되면 착색기, 네. 그 불어로는 베레종이라 그래요. 네. 물 들어가는 시간이죠. 네. 그때부터는 포도알이 굉장히 커지면서 굵어지고. 산도는 급격히 내려가고 네. 당도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당도가 급격히 올라가네요. 그렇죠. 네. 당도가 높고 산도는 떨어지고 잘 익었을 때 드디어 수확을 하는 거. 이 도표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8월 이후에 수확을 하는 거네요? 화이트 와인은 8월 말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레드 와인 품종의 경우는 9월 중순부터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렇게 그래프로 보니까 당도와 산도의 변화를 잘 알 수가 있었는데요. 원장님 그러면 이 포도의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와인은 크게 이제 화이트하고 레드에 있을 때 네. 화이트 와인은 산도와 당도가 특징이고 네. 레드 와인은 산도, 당도, 탄닌이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성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레드 와인의 경우에 당도는 당연히 알코올 도수를 얻어내는 요소가 되겠고 포도알의 수분은 그게 약 포도알의 70%를 차지해요.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전체 와인을 만드는데 네. 구성 성분의 최고의 네. 요소이겠죠. 네. 네. 산도는 그 특히 화이트 와인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레드 와인에서도 물론 그 산도가 이 와인을 오래 숙성을 하거나 그 탄닌과 더불어서 중요한 그 밸런스를 맞추는 요소가 되겠죠. 네. 폴리페놀 요소가 색소를 내는 건데 황원앵커님 그거 얘기 좀 한번 아, 그럴까요? 잘 하시던데 얘기하시죠. 자, 폴리페놀 말씀하셨는데 폴리페놀은 이제 안토시아닌이라고 해서 색소를 결정하는 성분과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타닌, 나중에 와인의 숙성을 결정하는 힘, 그리고 바디감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건데요. 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토시아닌은 바로 이 붉은 포도에 들어있는 성분이잖아요. 껍질에 들어있는 성분이고 타닌은 포도 품종에 따라서 미묘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타닌이 좀 포도 껍질이 두꺼운 품종에서는 타닌이 많아서 훨씬 더 풀바디 와인이 되고 오래 숙성해야 제맛을 낼 수 있는 반면에 껍질이 얇은 그런 포도는 타닌이 적기 때문에 오래 숙성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와인으로 분류가 되죠. 맞습니까? 예, 잘하셨고요. 포도알 성분 중에 이제 아로마가 되게 중요해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아로마가 일반 식용포도하고 다른 특징이 가지고 있죠. 네. 테르펜이라고 하는 이 향 분자가 네. 이 와인의 향을 내는데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 특히 화이트 와인에서는 네. 저 좋은 테르펜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그 와인의 품질을 좌우하게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원장님 그 아로마에 대해서 제가 프랑스에서 그때 특파원 때 와인을 좀 공부할 때 네. 제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로마야말로 사람으로 치면 그 사람의 개성이 있듯이 포도의 품종이 다 다르다. 네. 아로마가. 그래서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갓 담았을 때 나오는 향기는 아로마인데 피노누아로 만드는 거는 피노누아만의 향기가 있고 아주 중요한 얘기. 카베르네 소비뇽은 카베르네 소비뇽의 향기가 있다. 그래서 아로마는 포도 품종 자체가 갖고 있는 향이다. 와인은 레드 색상 보면은 네. 색상 보면서 즐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두 번째로 금방 말씀하신 향이 되게 중요해요. 네. 우리가 다른 술 보면 향을 즐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와인은 이 향, 각
그 와인의 품종마다의 향이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한 아이고, 표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그 와인이 포도 네. 품종에 따라서 아로마의 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향이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얼핏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와인의 포도 품종에 따라서 컬러도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와인의 품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포도 품종이요. 네. 이제 국제 포도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토착 포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국제 포도는 국제적으로 널리 재배되는 그런 품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토착 품종은 그 지방, 그 국가의 로컬리 특징이 있는 포도인데요. 네. 제가 먼저 국제 품종을 국제 대표적인 품종. 거 오늘 우리가 붉은 포도를 봤으니까 네. 레드와인형 국제포도 품종 하면 원장님 가장 대표적으로 인기 있는 품종이 뭐 까베르네 소비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전 세계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명품 부르고니의 와인들이 나오는 피노누아가 있고요. 네. 시라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멜롯도 있잖아요. 멜론. 중요해요. 잘하셨어요. 멜론. 원장님께서 저 토착 품종이 사실 더 관심이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품종이든 그 지역적으로 토착했던 그 품종들을 전 세계까지 많이 심어서 요즘은 많이 흐려지고 있는 그렇죠. 사실이에요. 네네. 프랑스 그 남서부에 있는 그 까우르 지방에 있던 말백 품종이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거의 그렇죠. 대표 품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할 때는 말백이 토착 품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쪽 프랑스의 남서부 품종이죠. 이태리 같은 경우 토스카나 같으면 뭐 산조베제, 그다음에 피에몬테. 그 피에몬테 같은 경우는 네비올로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은 템프라니오, 미국 같은 데는 진판델 품종 이러한 것들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토착 품종이라고 하죠. 원장님 같은 포도 품종이지만 또 시간에 따라서 와인의 컬러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레드 와인의 경우는 처음 와인을 생산을 하면은 자주색. 보라색, 자주 색깔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루비색, 그다음에 빨간색, 주황색, 그다음에 갈색으로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색깔이 변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 언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중요한 취향에 질문인데 따라 다른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네.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포도의 품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색깔일 때가 가장 마시기 적합한 네. 시기인지가 조금씩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그래도 가장 그 빨간 색깔일 때가 맛있어요. 그렇죠. 아, 중간에. 요게 정석입니다. 예. 그러나 와인 색상에서 주의할 것은 네. 포도 품종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어떤 품종은 처음부터 연한 색상이 있고 그렇죠. 어떤 색상은 태생이 진한 색상을 내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구분해야 되겠죠. 원장님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실전형으로 익혔잖아요. 그렇죠. 포도 품종에 따라 와인 컬러 비교 가능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지금 와인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예. 저는 라벨을 못 보고 있어요. 예. 와인을 좀 한번 따라주시죠. 어. 제가 맞춰볼게요. 와인 좀 마셔본 여자예요. 그래서 아마 구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포도 품종 3가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따라서 보여드리는데요. 오, 컬러가 조금 달라 보이긴 해요. 네. 네. 와. 알겠다. 네. 요건 피노누아. 우와. 맞죠? 네. 예, 정확했어요. 맞죠? 맞아요. 그리고 2가지 종류 힌트를 주세요. 인터내셔널 버라이어티 국제 품종입니다. 국제 품종.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기를 주셔야죠. 메를로, 캬베네 소비뇽, 시라, 피노누아는 했습니다. 네. 그러면 3가지 중에서 해보실래요? 저는 피노누아밖에 모르겠는데 앵커님이 한번 지금 2개를 구분해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약간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3가지 품종은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 탄닌이 많고 껍질이 두꺼운 네. 두 품종이고요. 네. 지금 임전 아나운서가 맞춘 피노누아는 상대적으로 껍질도 얇고 네. 탄닌이 적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색깔이 상대적으로 이 둘과는 차이가 있죠. 부드러운 게. 그래서 피노누아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이 두 품종은 네. 하나는 가버네 사비뇽, 하나는 시라입니다. 네. 이 두 가지인데 네. 보시다시피 아주 오랜 기간 숙성해야 또 제맛을 내는 그러한 포도주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색깔이 둘 다 좀 더 진하죠.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피노누아로 만든 포도와 포도주와 가버네 소비뇽이나 시라로 만든 포도주가 색깔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눈으로 익혀주는 그 실습을 하는 겁니다. 네. 맞죠, 원장님? 예, 맞습니다. 피노누아, 부르고뉴의 전형적인 피노누아 레드 와인이고요. 네. 두 번째 거는 보샤브레. 미국의 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까베르네 소비뇽의 품종입니다. 네. 까쇼구나. 네.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색상이 굉장히 진하죠. 세 번째는 시라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시라라고 하고 호주에서는 슈라즈라고 이렇게 표현을 네. 하지요. 색상이 진한 게 아주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포도주인데 희미하게 색깔이 차이가 있고요. 네. 색깔이 차이가 있고 아까 우리가 아로마로 공부했듯이 포도 품종에 따라서 향이 다르죠. 네. 향도 조금씩 다른데요? 색상이 이렇게 다르다 할지라도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빈티지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색상의 변화도 또 달라질 그렇습니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세계 와인은 빈티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네. 쭉 세 종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피노누아는 연한 색상이라고 할지라도 네.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쉬라즈가 시간이 지나면 연해질 수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것도 네. 아셔야 돼요.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지만 네. 만약에 그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시라를 갖다가 10년, 15년 이상 지난 색깔을 넣는다면 그렇죠. 좀 약간의 헷갈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와인이 숙성되면서 색깔이 어떻게 배웠었죠. 변하는가와 함께 공부했던 내용을 실습형으로 이제 설명해 주신 것이고요. 네. 첫 번째 향을 맡을 때는 잔을 흔들지 않고 우리가 네. 맡아봤죠. 두 번째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향이 발산하게 되죠. 네. 이 알코올 향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안에 있던 고유의 향들이 이제 나오죠. 이것을 공작이 꼬리를 펼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와. 새로운 향, 두께가 이제 발산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면 복합적인 향이 발산하게 되죠. 와,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공작이 꼬리를 활짝 펴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네. 와인 테스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했습니다. 와. 아, 여러분. 특히 아주 중요합니다. 시각적, 후각적, 미각적 감각에서 우리가 테스팅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다음 편을 기대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